속으로. 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어제 경합 지역인 위스콘신주에서 유세를 갖고 미국인들은 사실을 왜곡하는 트럼프의 가스라이팅 행위에 지칠 대로 지쳤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산층 지원책을 재차 강조하고 대기업의 바가지 요금과 맞서 싸우겠다면서 트럼프는 억만장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려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공화당의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뉴욕에서 열린 천주교 행사에 참석해서 두 차례 암살 시도로부터 목숨을 건진 것은 신의 섭리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은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준으로 대선까지 18일이 남았는데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이 트럼프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합 지역인 위스콘신주를 해리스 후보가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유세를 가졌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발생일이었던 2021년 1월 6일을 Day of Love, 사랑의 날이라고 부른 사실을 거론을 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미국 사람들이 그의 특정인에 대한 정신적 지배와 조종, 즉 가스라이팅 행위에 지쳤다면서 대선 경쟁자 트럼프를 향해서 아주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결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복을 하고 있는데 그 1월 6일 부정선거 주장을 펴면서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화하는 상원 하원 당선 인증 절차를 막기 위해서 의사당에 여러 사람이 난입을 했던 그 폭력 사태였는데 트럼프는 아직까지도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의 과오 또는 선동을 했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다시 한번 이 점을 직접 또 거론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해리스 부통령이 강조한 발언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달에 전직 대통령 재임 중에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안전장치가 없는 트럼프를 한번 상상해 보라면서 유권자들의 경각심을 호소를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돼 있다.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미래를 지향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같은 중산층 지원책을 다시 강조를 했고 대기업들의 이른바 바가지 가격에 맞서 싸우겠다고 확언을 다시 했습니다. 즉 트럼프 후보는 자신과 친한 억만장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만 하고 서민층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밖에도 해리스 후보는 낙태권 보장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면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 이런 주장을 집중적으로 또 거론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후보는 어제 캐톨릭계 행사에 참석해서 지난 7월과 9월 자신을 겨냥한 두 차례의 암살 시도로부터 목숨을 건진 것은 신의 섭리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어제 뉴욕에서 79회 알 스미스 연례 만찬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 자리에서 7월에 총격 받아서 귀를 다친 일을 거론을 했는데 그것이 행운이었나 아니면은 하느님이 한 일인가 나는 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전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벤트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후보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신성한 은혜에 의해서 얼마나 축복받는지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가톨릭 행사는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참석해서 대선이 열리는 4년마다 상대 후보를 조롱하는 농담을 섞어서 연설하는 그런 좀 기묘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후보는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꼬았는데 가톨릭 공동체에 대해서 매우 무례한 처사였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에 불참했던 전직 민주당 대선 후보가 월터 먼데일이 있었는데 이 먼데일 후보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맞붙었을 때 이 성스러운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전체 50개 주 가운데 자신의 고향인 미네소타만 빼고는 49개 주에서 레이건에게 전패했다. 이런 사실을 또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길 것 같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왜 해리스 후보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냐?
바로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함께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롱성 농담을 했습니다. 이 사냥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네소타 월즈 주지사가 총기 소지에 대해서 헌법적 권리를 지지하지만 규제는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은 취미로 사냥을 즐긴다. 이렇게 월즈 주지사가 총을 갖고 사냥을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비꼬는 그런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밖에 또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동유럽 전쟁이 어느덧 3년 가까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트럼프 후보가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떻게 전쟁을 끝낼 것이냐 자세한 방안은 밝히지 않은 채 원론적인 발언만 이어갔는데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도 누가 역사상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갔겠냐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책을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젤렌스키가 전쟁이 시작되도록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전적으로 전쟁 책임을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해서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마치 친서방 기조를 견지한 젤렌스키 대통령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 있는 발언,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젤렌스키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여튼 그 어제 트럼프 후보 그 해리스 후보가 없는 자리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해리스 후보는 어제 영상 메시지를 보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참가를 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경합지인 위스콘신주에서 유세를 벌였기 때문인데 그 대신 비디오를 보냈습니다. 행사 도중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해리스 후보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신앙에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평화의 길로 우리의 발을 인도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만찬 정신 안에서 분열을 넘어서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톨릭 신자들을 놀리는 것은 디트로이트에서 디트로이트를 비판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트럼프가 최근 해리스를 지지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정신감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디트로이트 행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이기면 미국이 디트로이트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동시에 해리스가 공격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는 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해리스를 비판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글에서 트럼프 후보는 나는 해리스가 천주교 친구들의 무엇을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해리스는 천주교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낙태권 찬반과 관련한 해리스와 가톨릭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해리스가 어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를 담았는데 전국 가톨릭 리포터가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시간과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경합주 가톨릭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보다 5%포인트 상당한 차이로 앞서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던 일론 머스크 CEO가요. 이제는 단독으로 나서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테슬라 CEO의 트럼프 지지 활동이 더욱 네.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의 작은 도시 폴섬 이곳 고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머스크 CEO는 이번 선거가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승패가 바로 이곳 펜실베니아 주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승패를 결정하는 표 차이가 1만 표 또는 1000표 심지어 10표 차이까지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투표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크 CEO가 주변 친구와 가족들이 유권자 등록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유권자 등록을 시키고 공화당 후보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청중들의 웃음과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CEO가 지난 5월에 트럼프의 버틀러 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했지만 그 단독 지원 유세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폴슨 말고도 머스크가
대도시인 피츠버그 그리고 해리스버그,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까지 연이어서 펜실베니아주에서 집중 지원 유세를 이어나갈 계획인데 머스크 후보가 또 개인적으로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을 나왔기 때문에 이곳의 연고를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한 표 호소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지금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주요 경합주에서 해리스 후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또 발표가 됐네요. 공영방송국인 NPR이 보도를 했는데요. 경합 지역 7개 주 가운데에서 해리스 후보보다 평균 0.3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해리스가 8월에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처음 그 트럼프 후보가 앞서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의 전체 평균을 기반으로 이런 결과를 정확히 반영했다. 이렇게 NPR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이상 앞섰고 그 밖에 나머지 5개 주에서는 1%포인트 미만 아주 근소하지만 오차 범위에서 리드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서도 과거 접전지에서 이제는 트럼프 우위 지역으로 뒤바뀌었고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도 8월 말까지는 민주당이 소폭 우세를 점했지만 최근에서 다시 접전 지역으로 변화하면서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북한군 수천 명이 다음 달에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이 그 미국의 군사 매체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11월 1일까지 준비가 될 것인데 선발대 2,600명이 다음 달 중으로 쿠르스크 지역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 밝혔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군 보병 11,000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고 또 추가로 밝혔는데요. 나머지 병력이 어느 지역으로 투입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지난 8월 초에 러시아 남서쪽 쿠르스크에 진입을 해서 일부 영토를 장악했는데 그 서방 언론이 북한군 파병설과 관련해서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배치될 것으로 관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사실 자체를 그 부인하고 있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특수부대 4개 여단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11군단은 어떤 부대예요? 폭풍군단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그 특수작전군 이하 정예 부대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특전사와 성격이 비슷한데 규모는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 예하 부대로는 번개로 불리우고 있는 경보병 여단 그리고 우뢰로 불리우고 있는 항공육전단 또 벼락으로 불리우는 저격 여단 10개 여단이 있는데 전체 병력 규모가 최소 4만 명 최대 8만 명까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특수부대원 1,500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이 됐다는데요. 조만간 또 2차 수송을 진행을 북한에서 할 예정이라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이슈투데이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네. 제 안색이 좀 오늘 안 좋지 않나요? 늘 고우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다뤄야 될 주제 자체가 이게 너무나 사실은 전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사회가 워낙에 복잡해지고 문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되게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과부하의 잘못된 이제 그 부작용으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이거 이슈에 대해서 사실 지난 9월에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다루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좀 회피했다가 이제 오늘은 다룰 것도 없고 오늘은 이야기를 하긴 해야겠구나 하는데 와 진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되게 많이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사건이긴 그래요. 합니다. 네. 바로 이 힙합계의 대부 퍼프 데디 스토리입니다. 네. 이 사람이 체포가 됐다, 기소가 됐다 하는 이 뉴스는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만은 이 점점 가면서 점점 이 사건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이제는 120명으로부터 그러게 이 말이에요. 성폭행, 이 성범죄 피해 소송을 지금 당하고 있고
뭐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도 그렇게 많고 9살짜리 어린애까지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네.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자본과 권력과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이제 이게 문화계 현상에서 일어났던 가장 안 좋은 추악한 그런 범죄 행위 중에 하나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살인까지도 사실 연루가 되어 있는데요. 살인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혐의 중에 하나죠. 엄청나게 많은 혐의인데 그 여자친구였던 이제 캐시라고 불리는 카산드라 벤투라라는 이 여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힙합계의 이제 스타였는데 19살 때 그 펍 데디 저는 그냥 디디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디디를 만나서 이제 이 연예계의 그 힙합계에 사실은 이제 그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연인 관계가 되기 시작해서 작년 2023년도에 이제 가을에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본인이 그동안 폭행을 당해왔고 성폭행뿐만이 아니라 뭐 그 살인 압박도 받아왔고 그리고 그 성노예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관계들도 이제 되어 오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했던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체적인 그 폭행 역시 마찬가지 인클루드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압박을 받아왔고 피해 사실을 이제 공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디디를 고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합의가 되긴 됐었어요. 그 당시에 네. 합의가 되면서 그냥 또 돈으로 이제 무마를 시켰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난 이제 4월 5월쯤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고 비디오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고 1호부터 이제 그 캐시의 그 발언을 계기로 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디디로부터 성폭행과 그리고 성추행과 그리고 많은 폭행을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피해자들의 사건들이 이제 맞아요. 시작했어요. 되기 시작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120명이 지금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그냥 근거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120명이 분류가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를 했지만 신고를 했지만 120명 절 추려보니까 뭐 흑인 백인, 남성, 여성 가릴 것 없고 거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심지어 9살 그 아동까지도 이제 성추행, 성폭행의 피해자라고 이제 고소가 된 사건이 접수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제 그 맨하탄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되어 있고요. 아직 재판이 진행이 아직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사 과정인데 그의 집에 그 홈랜드 시큐리티가 이제 출두를 해서 LA 쪽과 이제 뉴욕 쪽에 거주지를 중심으로 수색을 한 결과 그 집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 자료들이 이제 됩니다. 뭐 그 주로 이제 악명이 높은 건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 디디가 굉장히 그 미국의 힙합계에서는 전설적인 살아있는 그렇죠. 전설이죠. 그래요, 맞아요. 네네. 네.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힙합 가수들을 배출을 한 이제 본인이 가수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이제 정평 나 있는 아주 프로듀서, 맞아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프로듀서이고 그야말로 힙합계에 있어서 미국 가요계에 있어서는 정말 제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살아있는 이제 레전드인데 이 데뷔를 하고자 하는 어린 가수들 뭐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저스틴 비버 이야기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어린 힙합계 이제 가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펍 디디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제 출세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구조가 벌써 이미 그 안에 하이라키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연예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간에 뭐 와이 파티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2009년도에 그만두긴 했었지만 본인이 그 연예계의 1%의 상위층과 권력층, 정계 뭐 모든 사회계의 1% 권력층들을 모아서 파리를 이제 해주는 거를 이제 띠을 하얀색 복장을 입고 온다 그래서 와이파리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발전하게 된 게 뭐냐면 이제 프리커프라는 또 다른 파티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죄. 우리 왜 한국에서도 보면은 강제로 성추행이 이루어지게 되고 약물을 투여해서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이제 그 합의 없이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불법 영상물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제 그 유통되는 그런 사건들도 한국에서도 물론 문제가 많이 됐지만 이제 그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만행과 모든 폭행들이 이루어진 게 바로 그
파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게 되고 뭐 제가 입에도 담지 못할 만큼 사실은 굉장히 현기증이 정말 나더라고요. 그 맞아요. 사건들을 좀 바라보고 있으면 와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또 다른 아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살인 사건과 연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힙합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근현대 힙합 중에서 가장 라이징 스타로서 이 서부 힙합을 주도했던 이제 가수 중에 하나가 이제 투팍이라는 가수입니다. 저도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왔을 당시에 투팍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총격 사건으로 맞아요. 인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죠. 예. 어느 날 밤에. 예. 근데 그 배후에 이 DD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사실은 증언자도 나타났지만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마가 됐던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가 다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건 파일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 폭행, 마약, 불법 그 영상물 뭐 여러 가지 모든 범죄나 것들 범죄는 다 뇌물수수 연결돼 모든 있는. 것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이 현대사 중에서 그 연예계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이다. 그리고 무려 20여 년 동안 이 힙합계를 사로잡은 모든 사건들의 모든 정점에 이 디디 사건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엄청난 스캔들이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퍼프 데디는 어떻게 해서 네. 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예계에?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본인 굉장히 그 슬럼가에서 자랐는데 부모들은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 아빠가 퍼프데디의 아빠가 그 미군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 미군 출신인데 그 퍼피데디가 3살 때 총살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총살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 추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빠도 마약을 이제 그 유통을 했던 그 관계자였고 이제 그 마약 조직에 의해서 갱단들에 의해서 살해가 됐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된 거죠. 그 어머니가 그 교사 출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야심 많은 학생이었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에 일찌감치 눈에 떠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파티 같은 거를 본인이 학교에서 주최를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그 친구들로부터 이제 그냥 그 학교 학생에서는 사이에서는 셀러브리티로 통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거기서부터 비즈니스 관계라든지 인간관계를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힙합계에 이제 다른 그 레이블사를 하나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계약직으로 바로 고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배드보이즈라는 본인의 레이블 회사를 만들게 되죠.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어셔도 발탁을 했던 네네. 사람이 어셔도 발탁했군요. 바로 이 퍼피 제디였고 예. 그리고 그 15살 때 처음 만났던 저스틴 비버를 실제로 셀러브리티로 만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디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비욘세라든지 뭐 제이디라든지 이 모든 그야말로 이 힙합계의 모든 거물들의 본인이 프로듀싱을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에서 그런 걸 치게 된다면 뭐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하이비라든지 그야말로 정평 나 있고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그 연예계 자본의 가장 큰 하이라키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폭행과 감금과 이런 성추행과 이런 이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매수를 해서 합의가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네. 만약에 그 당시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해 협박까지도 본인들이 피해자들이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 앞으로- 영화 제작사 왜 하비 와인슈타인은 네. 영화 제작을 하면서 배우들을 또 그렇게 속을 새겼는데 얘는 또 이 가요계에서 또 가수들이 네. 되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게 참 큰 문제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사건이 지금 디디 사건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스틴 비버 얘기 나오지만 사실 본인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추정을 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본인의 자유권도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게 비욘세예요. 비욘세는 또 힙합의 그야말로 여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증언 중에 하나가 남자 쪽의 힙합의 그런 그 폭군이 바로 이 디디였다고 한다면 여자 쪽에서는 이제 비욘세이다. 그래요. 모든 가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워즈 같은 데서 상을 받았을 때 비욘세에게 감사를 표하는 뜬금없는 그런 수상 발언들의 그 증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아델이 수상을 하게 됐을 때 비욘세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다라든지 이거는 이제 너무나 좀 그야말로 맥락 없이 왜 갑자기 네. 비욘세가 나오게 되느냐라는 건데 모든 가수들이 수상에 소감해서 비욘세를 거론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비욘세하고 그다음에 제이디하고 그다음에 펍 디디하고 삼총사라고 불리워지는 그러니까 비욘세의 남편이 제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세 명이 명이서 삼총사가. 그야말로 이제 모노폴리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힙합계에서는 이 세 사람은 통과를 해야지만 이 사람이 눈 밖에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된다. 매장될 수도 있는 뿐만 아니라 이제 살해 협박까지도 느낀다라는 이제 그런 루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물론 지금은 음모이자 추정이지만 비욘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증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로 지금 사건이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힙합 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너무나 크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골물대로 골문 거네 이제 그렇죠. 터져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좋지 않은 뉴스를 가지고 와서 저도 마음이 좀 무거운데 하지만 좋은 알아야죠. 주말, 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평론가 문소영 씨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이 토픽이 아마존 파머시. 아마존이 이 약국 비즈니스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성장을 넘어서 소매 약 산업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아마존이 전자 북스토어로 시작된 그러한 이제 이 기업인데 이 점점 손을 뻗치는 변화도 손을 뻗치는 분야도 상당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다양해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뭐 문어다리처럼 건져 나가는데 네. 정말 북스토어였던 그때 당시 기억나시죠? 야, 그럼요. 예, 이 제프 베이조스가 정말 모든 것을 혁신화시키고 현대화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모든 분야, 뭐 아마존이 손대면 그냥 다 성공을 하는 그런 기분인데 네. 사실 우리 같은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뭐든지 쉽고 편리함 이거 뭐 먹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뭐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의 대명사 하면 아마존이 됐는데 네. 이제 2020년에 4년 전이네요. 그때 이 아마존 파머스가 런칭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 빠른 속도로 이 혁신의 바람을 불어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약 처방받고 사는데도 쉽고 빠르고 저렴한 이런 옵션을 주면 뭐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약 쿠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고 또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딜리버리를 하면서 아주 신속한 딜리버리를 약속하고 있네요. 네. 잠시 전에 약 쿠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약 쿠폰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쿠폰 아무래도 우리가 쿠폰 그러면 뭐 이렇게 할인해 주는 그런 예. 의미인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 네. 이 약 처방에서 비싼 가격을 내고 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인슐린이 비싼데 아하. 이런 것들도 이제 자동 쿠폰을 이용해 가지고 이 당뇨약, 인슐린 이런 것도 굉장히 할인되는 가격을 제공하고 여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 이제 한 달에 $5 정도 주고 이게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면 정말로 이 싸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요. 이 혈당 모니터링 이런 제품까지도 다 살 수 있고. 사실 이 약 쿠폰 역사가 오랫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존 시스템으로 쿠폰이 뭐 따로 우리가 본인의 큰 노력 없이도
체크아웃 할 때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거는 보험이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정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약 쿠폰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이 처방된 약 중에 쿠폰이 실제 존재하는데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무려 85%나 된다고 하네요. 그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배워둬야 되겠네. 어떻게 하는 건지. 네. 근데 요새 뭐 이 아마존 그러면은 저 뉴스 나오는 것도 보면은 뭐 저 이 드론 델리버리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아마존 파머시가 특히 딱 1년 전에 드론 딜리버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런칭 당시에 약간의 실험인데 텍사스주에 있는 칼리지 스테이션이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드론이 문 앞에다 약을 배달해 주는데 모든 것이 60분 미만에 이루어진다고 하나요. 네, 1시간 이전에 도착을 하는데 최첨단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뭐 날아가는데도 어떤 문제도 없고 이 물체를 알아보고 피해가는 이들이 말하는 sense and avoid라는 기술을 갖추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상공 40에서 120m 높이로 엄청난 스피드로 약을 배달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아마존 특유의 정말 모든 운영이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승합시키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의료진지 말하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골든 윈도우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신속하게 뭘 해줘야 나중에 그 치료 결과가 좋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은 이 골든 윈도우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아마존 이 드론 딜리버리로 이런 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드론으로 짜장면 배달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뭐 저 한강변 어디 와서 앉아가지고 네네네. 전화하면은 네네. 뭐 따로 와가지고 그걸 네. 놓고 가고 그런다 그러던데. 라면도요, 라면도.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근데 드론 델리버리 그러면은 이게 개인 집으로 따로 되어 있는 집이나 주택이나 가능하지 아파트 같은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게요. 그러면 뭐 건물 앞에 또 그런데 놓고 갈지도 모르겠네요. 글쎄. 네, 네. 그러면 앞서 얘기하실 때 주문하고 1시간 안에 드론으로 배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문하고 1시간 안에. 와, 그동안 우리 약국의 영업시간에 맞춰서 가서 처방전 보여주고 기다리고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다르죠. 요 정말 너무 오래 걸리죠. 특히 성미 급한 한국 사람들은 속 터지는데 그나마 제 개인적인 경험은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 약국들은 그래도 빠르긴 해요. 굉장히 근데 빨라요. 네. 네, 이 아마존 파머시가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분야의 최고 존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이거는 1시간 안에 배달도 되지만 이 편리함에 이 저렴한 가격 이게 하루 24시간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아주 주요 요소를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경쟁 같은 월그린스나 CVS 같은 이런 데가 그동안 드럭스토어의 줄을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아마존 파머시가 이제 리더가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겠네. 요새 그래서 월그린스나 CVS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한신 그렇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 분야가 참 앞으로 전망이 좋은가 봐요. 이 프로농구 달라스 매버릭스의 구단주 마크 큐번이 있지 마코 않습니까? 커버니야. 큐번도 이 코스트 플러스 드럭 컴퍼니라고 회사를 시작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이 정말 인기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뭐 내년까지 20개가 넘는 도시에 이 약국 문을 열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스턴, 달라스, 필라델피아 이렇게 도시에 이런 약국을 열면서 이 같은 날 약을 배달받을 수 있는 이 커뮤니티 숫자가 2배로 늘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의 이 모든 시스템과 네트워크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월드 클래스 시스템을 최고로 갖출 것이다 이랬는데 정말 이거는 same day 딜리버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루어지고 약사와 연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혁신적인 변화죠. 글쎄 그렇게 되겠네. 아마존닷컴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에 약국이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지만 이 사람들도 실제 약국도 이제 갖춘다는 거죠. 네. 건물 자체를. 네, 굉장히 그런 빠름, 편리함 이게 아마존 파머시의 정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 스피드와 그 컨비니언스 이거가 아주 모토라고 하는데 네. 정말 그동안 100년 넘게 이 약국 전통 소매 약국들은 보통 뭐 며칠씩 걸려서 약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도 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왔어요. 그래서 월그린스나 CVS도 이 우편으로 딜리버리하는 것을 이제 실행 중인데 맞아요. 그렇지만 아마존은
한 발짝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월그린스나 CVS가 이런 그 드론 딜리버리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아마존 같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역부족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국 산업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매일 복용하는 약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리서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한번 이 관심을 갖고 들어가 보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곳 LA에서도 이미 서비스가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드론 딜리버리는 아직은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좀 들어가서 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네, 다른 네. 것보다도 빠른 것도 좀 가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뭐 아마존은 지금 델리버리 트럭만 해도 뭐 눈에 띄는 게 그 아마존 트럭인데 그 뭐 얼마든지 델리버리가 네. 가능한 거죠. 그렇죠, 뭐. 그렇죠. 또 홀푸드 마켓도 있잖아요. 홀푸드 마켓에서 따로 또 약국을 자그맣게 운영을 해서 뭐 배달도 하고 배송도 하고 할 수 있고요. 요새 뭐 저 그로서리도 뭐 배달해 주는 게 꽤 있다고 네, 제가 얘기를 듣긴 맞습니다. 했습니다만은 네, 네. 이게 앞으로 점차 이젠 모든 게 다 델리버리가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그럴 좀 것 들기도 같습니다. 하고. 네. 한국의 빠른 배송이 전 세계로 미국을 통해서 아마존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겠습니다. 자, 그러게요. 예,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